여러분, 청렴함의 대명사 하면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조선의 명재상 황희정승을 꼽으실 겁니다. 무려 24년 동안 임금님을 보필하며 나라를 다스렸던 분이시죠. 심지어 실록에도 어진 재상이라 기록될 만큼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깨끗하고 고든 이미지가 따라다녔습니다. 개인의 덕망과 공직자로서의 청결함 모두에서 당대 최고로 인정받았던 분이라는 점,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티끌 하나 없이 맑은 물 같았던 황희정승에게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유부녀 기생과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소문이었죠. 백성들에게는 존경받고 조정 신료들에게는 본보기가 되어야 할 재상이 미래를 했다니,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 소문 하나가 조선의 도덕성과 기강을 뿌리부터 흔들 뻔했던 세종 즉위 9년에 일어난 그 놀랍고 파란만장한 사건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조선 최고 명재상의 고뇌와 인간적인 아픔, 그리고 성군 세종의 위대한 포용력을 담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황희정승이 남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좌의정 대감이 인적이 드문 시각에 홀로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눈에 띄는 미모를 가진 한 여인이 머무는 집이었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 은밀한 장소에서 황희는 뜻밖의 인물들을 마주칩니다. 바로 다른 조정 신료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대감, 여기서 뵙다니요. 저희는 오늘 서로 못 본 걸로 해주시겠습니까? 신료들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황희정승은 태연하게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자네가 바로 유감동인가? 어서 들어오시게. 그렇습니다. 황희가 은밀하게 만난 여인은 바로 유감동이라는 기녀였던 것입니다. 주색을 가까이 하지 않기로 유명했던 황희정승이 어찌하여 기생의 집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의 방문 소식은 삽시간에 조정 신료들의 입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황희의 청렴함에 눌려 지내던 이들은 쾌재를 불렀고 백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황희가 돌아선 직후 유감동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적은 것은 바로 호조판서, 김성월, 이조판서 윤영직 등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조정 대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살벌한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얼굴에는 기녀 특유의 미소 대신 깊은 원한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 명단은 사통부라는 이름으로 온 나라에 퍼지며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명부에 이름이 적힌 자들은 사색이 되었고 곧바로 이 사건은 임금인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과인이 듣기로는 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 즉 부녀자라던데 어찌 조정 대신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 명단까지 돌렸다는 것이냐? 결국 유감동은 임금님 앞에서 혹독한 추국을 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왜 이런 극단적인 복수를 저질렀는지 억울함을 토로했죠.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한 기녀의 음란한 일탈이 아닌 조선 사회의 모순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인 1년 전 어떤 남자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 저의 잘못이라고만 했습니다. 정절을 잃은 것이 왜 어째서 소인의 잘못이어야 합니까? 유감동은 자신의 억울함과 원한 때문에, 그리고 권력자들의 위선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처럼 음란한 방법으로 조정에 경고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조선시대 유교 사상과 가부장제를 나라의 기조로 삼았던 사회에서 간통은 그야말로 최고의 범죄 행위였기에 조신들은 황급히 유감동과 연루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청백리의 상징이던 황희정승까지 이 추문의 중심에 서게 되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역시 권력자는 다 똑같다며 수군거렸고 조정을 향한 백성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모두가 황희정승을 의심하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황희가 유감동을 은밀히 찾아갔던 것은 자신이 부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놈이 이곳을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설마 했는데 대체 정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부녀자와 사통을 벌인단 말이더냐. 그렇습니다. 유감동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명부에 이름이 올라갈 뻔한 이는 바로 황희 정승의 아들 황치신이었습니다. 황희는 아들의 잘못된 행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아들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기생의 집을 찾아갔던 것이죠. 사실 황희 정승은 평소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색이 좌의정 집안임에도 소박한 식사를 하며 백성들은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다, 나라시를 한다는 자들이 호화롭게 살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라면 술, 노름, 여자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아들을 엄하게 꾸짖었었죠. 심지어 아들이 거듭 술을 마시자 황희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면 너와 나의 인연은 끝이다 라고 선언한 뒤 약속을 어긴 아들을 아들이 아닌 손님으로 대하며 인연을 끊을 것을 선언할 만큼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간통 사건에 연루되자 황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집니다. 전하, 자식 하나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소신이 어찌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소신을 파직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건으로 결국 유감동은 40여 명의 조정 신료와 사통한 죄로 노비가 되었고, 황치신을 포함한 이 일에 연루된 자들은 모두 파직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청백리의 대명사였던 황희 정승은 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접 임금에게 물러날 것을 청한 것이죠. 사랑하는 신하의 자식이 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세종대왕 역시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황희의 파직 요청을 단번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신하의 잘못보다 그가 나라에 끼친 공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좌상, 그대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쌓은 공이 허물보다 월등히 크오. 이번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어디 자식들이 내 뜻대로만 커주던가. 세종은 과거 3년 전의 일을 언급하며 황희를 붙잡습니다. 그때는 세종의 가장 사랑했던 장녀 정소공주가 요절하여 임금님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두문불출하며 정사까지 돌보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때 황희 정승이 슬픔에 잠긴 세종에게 올린 간언은 비수와 같았죠. 전하, 공주 마마를 잃은 슬픔은 충분히 이해가 되오나 전하께서는 이 나라 만백성의 어버이이시옵니다. 아주 힘겨운 순간 무언가를 놓아야 한다면 그것이 백성의 대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임금이 백성의 고단함을 살피는 것 말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황희 정승은 개인의 슬픔에 잠긴 세종에게 만백성을 위한 대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이 말을 그대로 돌려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좌상이 과인에게 그러지 않았소. 백성들의 목숨이 100곱절, 1000곱절 더 중요하지 않소. 좌상이 자식을 잘못 가르친 건 분명 과오이긴 하나 어찌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오? 우리에게는 대업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 다시 힘써 주시게. 세종은 황희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인재를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었고, 황희는 그런 임금에게 충심으로 보답하고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황희의 아들 스캔들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을 때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황희의 사위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의 가족 스캔들은 마치 끝없는 악몽처럼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 사라졌다던 아전이 죽었단 말이냐. 범인을 추국장으로 데려왔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놀랍게도 아전의 살인 사건이 밝혀지던 날 추국장에선 황희 정승이 엎드려 대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정 신료들은 물론 세종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며칠 전 황희의 사위인 서달이 밤늦게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중앙 관서에서 일하던 아전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달은 술김에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서달은 두려움에 황희에게 사실을 고했고
황희는 좌의정의 신분으로 직접 사위가 숨긴 아전의 시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강직한 원칙과 가족의 비극이 충돌하는 순간 황희는 도덕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범이 바로 소신의 사위옵니다. 이자를 벌하시고 소신을 파직시켜 주시옵소서. 황희는 결국 사위의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힙니다. 세종은 서달에게 군장형과 벌금형을 내리면서도 굳은 결심을 한 황희의 간청을 이번에는 막지 못하고 그를 파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자식과 사위의 문제로 2번이나 관직에서 물러난 황희정승. 그는 스스로를 실패한 가장이자 나라에 누를 끼친 죄인이라며 자책했습니다. 첫째는 간통, 서달은 살인을 저질렀다니 애비는 죄인이란 말이다. 그의 고뇌는 깊어졌고 삶의 의욕마저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난 지 단 한 달 후 궁궐에서 진수성찬이 가득 담긴 음식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종대왕이 직접 보낸 음식이었습니다. 세종은 음식과 함께 다음과 같은 따뜻하고도 힘 있는 글을 보냈죠. 실패한 인생이라 좌절하지 마시오. 실패는 돌아가는 길이지 막다른 길이 아니오.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과인에게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모든 이들을 포용할 줄 아는 그대와 같은 충신이 필요하오. 허니 어서 몸을 추스르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과인의 곁으로 돌아오시오. 세종은 황희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인간적인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록에는 실제로 세종이 황희를 위해 진수성찬을 내렸고 단 한 달 만에 그를 복직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개인적인 실수나 가족의 허물보다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의 능력과 청렴한 원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청백리의 상징이었던 황희정승은 이처럼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불명예라는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 했고 그때마다 성군 세종의 깊은 믿음과 인재를 귀하게 여기는 포용력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황희의 일화는 우리에게 단순히 개인의 청렴함을 넘어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그가 가진 공적과 원칙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군 세종이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아끼고 포용했던 지혜가 있었기에 황희는 다시 일어나 태평성대를 이끌 수 있었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황희정승 같은 참된 충신의 모습과 그를 믿어준 위대한 임금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종과 황희가 함께 만들어낸 또 다른 흥미로운 조선의 뒷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음에는 조선시대의 또 다른 충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파란만장한 역사의 한 장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가요?